나는 분만실에서 19시간을 버텼고 산후 출혈로 꿰맨 상처를 안고서도 그 모든 과정 동안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남편 오준혁은 구겨진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 앞에 툭 던지며 짜증 섞인 말투로 내뱉었다. 버스 타고 가. 나는 엄마랑 수연이 데리고 압구정에 고기 먹으러 가야 하니까. 나는 그 구겨진 돈을 빤히 바라보며 결혼 전 변호사 절친 박은 소리 신신당부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지은아, 부부 사이에는 재산 분쟁이 진짜 많아. 혼전 재산 계약서랑 혼후 수입 지출 증빙 자료는 무조건 잘 챙겨둬야 해.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 그때는 내가 그녀더러 너무 팍팍하게 구는 거 아니냐며 웃어넘겼지만 지금 내게 남은 건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운 각성뿐이었다. 그날 해질녘 나는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마포구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려 스마트폰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지만 기어코 3년 동안 묵혀두었던 그 번호를 눌렀다. 다음 날 시어머니 오순자의 전화가 99통이나 빗발쳤지만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그 순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때는 3월 초, 서울의 어느 해 진력이었다. 초봄의 매서운 칼바람은 얼음물에 담금질한 칼날처럼 병원 정문 앞 계단을 타고 매섭게 몰아치며 내 헐렁한 환자복 밑단 사이로 무자비하게 파고들었다. 얼마 전 나는 온몸이 찢겨나가는 듯한 생사의 고비를 갓넘긴 참이었다. 지금 내 두 다리는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아래쪽 회음부 절개봉합 부위에서 뼛속을 파고드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다. 나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입안에서 쇠비린내 같은 피 맛이 느껴지고 나서야 비틀거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할 수 있었다. 품에 안긴 딸아이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야은 포대기 너머로 미약하지만 단단하게 뛰는 아이의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내 목숨의 반을 내어주고서야 이 세상에 데려온 내 아이였다. 그리고 내 앞 2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시어머니 명의로 된 검은색 SUV 차량이 시동을 켠 채 서 있었다. 반쯤 내려간 차창 너머로 훈훈한 히터 열기와 함께 신우이 오수연의 몸에서 풍기는 독한 향수 냄새가 어렴풋이 흘러나왔다. 오준혁은 차 키를 뽑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자동차 엔진은 짜증을 내듯 웅웅거리는 굉음을 토해냈다. 그는 한 손은 운전대에 걸친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쥐고 게임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강북구의 한 대형 교회에서 모범적인 권사님으로 추앙받는 내 시어머니 오순자는 조수석에 아주 편안하게 기대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인삼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나를 힐끗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혐오감이 역력했다. 불과 조금 전 오준혁은 병원 문 앞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뒷좌석 문을 벌컥 열더니 산모용품이 잔뜩 들어있는 내 낡은 짐가방을 마치 쓰레기라도 버리듯 차가운 시멘트 계단 위로 내동댕이 쳤다. 가방 지퍼가 터지면서 오버나이트 생리대 몇 팩과 보풀이 일어난 털 실내화 한 쌍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꾸물거릴 거야? 오준혁이 마침내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며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엄마랑 수연이랑 압구정에 새로 생긴 그 유명한 고깃집 가기로 예전부터 약속했다고 했잖아. 거기는 2시간이나 줄 서야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언제 마포구까지 빙 둘러서 널 데려다 주냐?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당당했다. 마치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방금 자신을 위해 딸을 낳아준 아내가 그저 자신의 고기 회식을 방해하는 성가신 타인인 것처럼 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딸을 안은 두 팔에 힘을 꽉 주었고 너무 힘을 준 나머지 손가락 관절이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아유, 참나. 기집애 하나 낳아놓고 뭘 유세라고 며칠씩이나 병원에 죽치고 앉아있어. 조수석에 앉은 오순자가 콧방귀를 끼며 내뱉은 날카로운 목소리가 칼바람을 뚫고 내 고막을 찔렀다. 내 애초에 그냥 제왕절개 해버리라고 했지? 기어코 자연분만 하겠다고 고집 피우더니
여러 사람 시간만 뺏고 말이야. 우리 오씨 집안은 3대 독자 집안인데 4대에서 대가 끊겼어. 그래놓고 내가 지금 여기서 얼굴 붉히고 서 있을 자격이나 돼? 뒷좌석에 앉아있던 오수연이 몸을 반쯤 앞으로 내밀었다. 그녀의 손에는 내가 결혼 전에 샀던 한정판 립스틱이 들려 있었고 한창 화장을 고치는 중이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입술을 비쭉 내밀었다. 언니, 그냥 알아서 택시 타고 가. 오빠가 큰맘 먹고 나 명품백 사주기로 했단 말이야. 늦게 가면 백화점 문 닫아. 오준혁은 코트 주머니를 한참 뒤적이더니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내게 건네주는 것조차 귀찮았는지 마치 거지에게 적선을 하듯 반쯤 열린 차창 밖으로 돈을 툭 던져버렸다. 팔랑거리며 허공을 맴돌던 지폐는 흙먼지가 묻은 내 신발 앞코에 처량하게 내려앉았다. 그거 가지고 버스 타고 가. 오준혁이 엑셀을 밟으며 말했다. 집에 가면 냉장고에 있는 김치통부터 싹 정리해 놔. 내일 엄마가 검사하러 가실 거니까. 검은색 SUV 차량은 매캐한 매연을 뿜어내며 매정하게 떠나버렸다. 지나가던 몇몇 환자 보호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고 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촘촘한 바늘이 되어 내 등판에 꽂히는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바닥에 떨어진 5,000원짜리 지폐를 내려다보았다. 시야가 갑자기 흐릿해졌지만 나는 기어코 눈물을 꾹 참아냈다. 허리를 굽혀 하반신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며 그 지폐를 주워 들었고 구겨진 종이를 조금씩 반듯하게 펴서 코트 주머니 속에 찔러 넣었다. 그때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수간호사가 두툼한 패딩 점퍼를 손에 든 채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그녀는 두말할 것 없이 자신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겉옷을 내 어깨에 단단히 감싸주었다. 산모님, 미쳤어요. 방금 출혈 멈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찬바람 부는 곳에 서 있어요. 수간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안타까움과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가득했다. 어디 데리러 올 만한 믿을 만한 가족이나 친구 없어요? 아니, 그 남자는 어떻게 사모님을 혼자 버려두고 갈 수가 있어요? 절대 무리해서 버티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들어 수간호사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창백한 입술을 끌어올려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내 목소리는 사포로 책상을 긁는 것처럼 쉰 소리가 났지만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저 무리해서 버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완벽하게 정신을 차렸거든요. 19시간 전, 바로 이 병원의 분만실에서도 나는 이렇게 온전히 정신을 차린 채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능지처참과도 같은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차가운 수술 도구들이 부딪히는 소리, 환자 감시 장치의 다급한 삑삑거리는 기계음, 그리고 하반신을 대형 트럭이 수십 번 짓밟고 지나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 대출혈이 발생하던 그 순간, 붉은 피가 새하얀 무균 침대 시트를 붉게 물들였다. 의사는 다급하게 혈장을 준비하라고 소리쳤고, 조산사는 내 양어깨를 필사적으로 짓눌렀다. 고통이 극에 달했던 그 순간,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하지만 분만실의 얇은 칸막이벽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내를 걱정하며 애타게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라 기운이 펄펄 넘치는 시어머니 오순자의 짜증 섞인 불평이었다. 아이고, 진짜 사람 피 말려 죽이겠네. 아까 의사가 나와서 딸년이라는데 내 가슴이 아주 철렁 내려앉았잖아. 기집애 하나 낳는데 뭐 이리 유난을 떨어? 아주 전생의 빚쟁이였나 봐. 곧이어 오준혁의 스마트폰에서 게임 승리 효과음이 울려 퍼졌다. 그는 목소리를 낮출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엄마, 그만 좀 잔소리하세요. 제 애 낳으면 바로 가요. 이놈의 똥차 같은 병원 의자에 앉아 있었더니 허리 부러지겠네. 그 순간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있던 나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것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번져나오는 지독한 냉기였다. 그 차가운 기운은 내 두려움을 얼려버렸고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우스꽝스러운 환상마저도 산산조각 내버렸다. 나는 딸을 품에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버스 정류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3월의 서울은 금세 어둠이 깔렸다. 버스 안에는 사람들의 땀 냄새와 낡은 인조 가죽 냄새가 뒤섞인 탁한 공기가 맴돌았다. 나는 창가 쪽 자리를 찾아 앉았고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꿰맨 상처가 당기며 날카로운 통증이 뻗쳐나갔다.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구레나룻을 흠뻑 적셨다. 품에 안긴 딸아이는 아주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조그만 입술을 오물거리는 그 모습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게 허락된 따뜻한 온기였다. 나는 차가운 버스 창문에 기대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눈을 찌르는 듯한 하얀 불빛에 나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주소록을 열고 내 손가락은 익숙한 이름 하나 위에서 오랫동안 허공을 맴돌았다. 박은솔.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이자 지금은 서울 강남구에서 가장 잘나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꼬박 3년 만이었다. 오준혁이 여자는 결혼하면 집안일이나 잘 챙기는 게 도리다. 대 태어나면 누가 키울 거냐라는 핑계로 나를 반강제적으로 압박해 중견회계법인의 수석회계 감사직을 그만두게 만든 이후로 나는 마치 강제로 플러그가 뽑힌 기계처럼 과거에 잘나가던 친구들과의 모든 연락을 철저히 끊어버렸다. 나는 그들에게 연락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직장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비참하고 자존감 바닥인 전업주부로 전락해버린 내 모습을 들키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웠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그림자처럼 투명 인간으로 살았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오준혁을 위해 뜨끈한 북어국을 끓였다. 추석과 설날 명절 제사는 오롯이 나 혼자만의 전쟁터였다. 나는 10여 시간을 꼬박 뜨거운 기름 솥앞에 쪼그려 앉아 수천 개의 동그랑땡과 동태전을 뒤집고 부쳐야 했다. 펄펄 끓는 기름방울이 손등에 튀어벌겋게 물집이 잡히는 동안에도 거실에서는 오씨 집안 남자들이 다리를 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었다. 나는 내가 충분히 순종하고 모든 억울함을 속으로 삼키기만 하면 온전한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내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 오순자의 손에 쥐어진 영원히 만료되지 않는 전자 도어록 비밀번호였다. 띠띠띠띠. 그것은 지난 3년 동안 내가 가장 끔찍하게 두려워했던 소리였다. 셀 수 없이 많은 일은 아침이나 나른한 오후, 전화 한 통, 미리 알려주는 말 한마디 없이 현관문 도어록에 정확한 비밀번호가 입력되는 소리가 울렸고 이내 문이 거칠게 열렸다. 오순자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내가 방금 물걸레질을 끝낸 현관을 짓밟고 들어와 곧장 주방으로 직진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확 열어 젖히고는 마치 죄수라도 신문하듯 줄지어 늘어선 반찬통들을 샅샅이 검사했다. 이게 다 뭐야? 마트에서 사온 밀키트야? 차지은, 너는 하루 종일 집구석에 처박혀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반찬 몇 개 만드는 게 귀찮아서 다 완제품을 사다 먹어? 우리 오씨 집안 며느리가 이렇게 게을러 빠져서 어디다 써먹어?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녀는 그 비싼 즉석식품들을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은 뒤 거실 소파에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아 마치 자신이 엄청난 피해자라도 되는 양 몇 시간 동안이나 나를 향해 비아냥거리고 모욕을 퍼부었다. 게다가 내 시누이 오수연은 또 어떤가. 27살이나 처먹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답시고 허구한 날 먹고 놀기만 하는 그 기생충 같은 기집애는 내 방을 아예 자기 개인 쇼핑몰쯤으로 여겼다. 언니, 이 라네즈 한정판 세트 마침 내가 딱 필요했던 건데 내가 가져간다. 그건 내 예전 직장 동료가 신혼 선물로 준 거라 아까워서 포장도 뜯지 못하고 있던 거였다. 내가 다 쓰면 꼭 돌려달라고 부드럽게 타일렀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안면을 싹 바꿨다. 아니, 까짓 화장품 쪼가리 하나 가지고 엄청 유세 떠네. 언니 우리 오빠 돈으로 먹고 우리 오빠 집에서 살면서 내가 언니 물건 좀 쓰는 게 뭐 어때서? 그러고는 울며 불며 집으로 달려가 일러 바쳤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오순자의 전화가 불티나게 걸려왔고 그녀는 내게 쌍욕을 퍼부으며 왜 자기 금쪽 같은 딸을 괴롭히냐고 따져 물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 나는 단 한 번도 말대꾸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묵묵히 전화를 끊고 주방으로 걸어가 얼음이 가득 담긴 차가운 얼음물을 컵 한 가득 따라 단숨에 위장 속으로 들이부었다. 얼음장 같은 물줄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러 얼려버렸다. 그리고 나서 나는 컴퓨터를 켜고 깊숙한 곳에 숨겨둔 암호화된 폴더를 열었다. 한때 수석 회계 감사로 일했던 내게 숫자에 대한 예민함은 뼛속 깊이 새겨진 본능이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마트 영수증 한 장 한 장을 모조리 모아두고 가정의 모든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다. 하지만 내가 이 폴더에 치명적인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임신 6개월 차에 우연히 계좌 내역을 확인했을 때였다. 그날 나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자리에서 일어설 힘조차 없었다. 공동 계좌에 있는 돈으로 인터넷에서 임산부용 영양제를 결제하려고 했는데 잔액이 부족하다는 알림이 떴다. 나는 구역질을 꾹 참으며 은행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1,500만 원. 오준혁이 가족 공동 투자라는 명목으로 내게 말 한마디 없이 낯선 계좌로 돈을 이체해버린 것이었다. 그 계좌에 꼬리를 물고 추적해 들어간 끝에 나는 더욱 충격적인 데이터를 마주하게 되었다. 내가 결혼 전에 피땀 흘려 모아둔 2,200만 원의 예금마저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싹쓸이 되어 버린 후였다. 그 모든 돈이 흘러간 최종 목적지는 단 한 곳이었다. 바로 서울대 근처의 오수연이 새로 얻은 전셋집의 보증금 계좌였다. 그날 밤 나는 출력한 거래 내역서를 손에 쥐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채 오준혁을 추궁했다. 그는 침대 헤드에 기대어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고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었다. 오히려 내 추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적반하장으로 굴었다. 수연이는 내 친동생이야. 오빠가 동생 돕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야.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호통을 쳤다. 너는 성도 다른 외부인 주제에 가족 간의 정이 뭔지나 알아? 돈은 어차피 은행에 썩혀두는 건데 수연이 급할 때 좀 빌려주는 게 뭐 어때서. 쓸데없이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지 마. 그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나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스마트폰 화면에서 깜빡이고 있는 녹음 앱 화면을 쳐다보았다. 빨간색 녹음 버튼이 마치 나를 비웃는 눈동자 같았다. 나는 저장 버튼을 누르고 오디오 파일의 이름을 자금 횡령 및 정신적 학대, 녹음 파일 1번으로 바꾼 뒤 그 암호화된 폴더 안으로 드래그해 넣었다. 클라우드 동기화 백업도 잊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줄곧 기다려왔다. 퇴로를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판을 뒤엎을 그 타이밍을. 그리고 오늘 분만실 밖에서 던져진 구겨진 5,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버스 타고 가라는 그 한마디가 이 쓰레기 같은 시댁과의 마지막 남은 알량한 미련마저 완전히 끊어내 주었다. 버스는 마포구의 어느 낡은 정류장에 멈춰섰다. 나는 딸을 품에 안고 버스에서 내렸고 매서운 칼바람이 순식간에 내 몸을 휘감았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지은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은솔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지만 이내 전문가다운 냉철한 톤으로 바뀌었다. 은솔아, 이내 목소리는 밤바람에 잘게 떨렸지만 발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나 이제 준비됐어. 이혼 소송 진행해줘. 그리고 내 거 전부 다 되찾아줘.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은솔의 억눌린 숨소리가 전해졌다. 2초 후 억눌린 안타까움과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그 한마디 꼬박 3년을 기다렸어. 지금 바로 위치 찍어서 보내.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내가 지금 당장 데리러 갈게. 앞으로 남은 일은 전부 나한테 맡겨. 30분 후 검은색 수입 세단 한 대가 내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세련된 트렌치코트를 입은 박은솔이 젠걸음으로 내렸다. 그녀는 내가 왜 얇은 환자복 차림으로 찬바람을 맞고 서 있는지 묻지 않았고 왜 곁에 보호자가 단 한 명도 없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저 추위에 새빨갛게 언내 품속의 딸아이를 힐끗 바라보더니 눈빛에 서늘한 살기를 번뜩였을 뿐이다.
그녀는 나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따뜻한 뒷좌석으로 밀어넣었다. 차량은 그 끔찍한 굴욕으로 가득 찬 마포구의 전셋집으로 향하지 않고 곧바로 강남구로 내달렸다. 도착한 곳은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VIP 산후조리원 특실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라벤더 아로마 향이 감돌았다. 전문 산후관리사와 간호팀이 이미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최고급 벨벳 시트가 깔린 푹신한 침대에 부축을 받으며 눕는 순간 19시간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이 마침내 완전히 스르르 풀려버렸다. 비용은 내가 다 결제했어. 은솔은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곁에 앉더니 늘 들고 다니는 노트북을 열었다. 모니터의 푸른 빛이 그녀의 날카로운 여벌구를 비췄다. 돈 걱정은 하지마. 이 돈은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오준혁 그 새끼한테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싹 다 토해내게 만들 거니까. 자, 이제 내가 지난 3년 동안 모아둔 자료들 전부 다 내게로 넘겨. 나는 품속에 지니고 있던 암호화된 이동식 저장 장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 후 3시간 동안 이 호화로운 산후조리원 VIP 특실은 총성 없는 전쟁의 지휘소로 변모했다. 은솔의 비서 변호사도 합류했다. 세 사람은 모니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내가 지난 3년간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인내하며 모아온 침묵의 기록들을 무서운 속도로 정리해 나갔다. 아주 훌륭해. 차지은 은솔은 화면에 빽빽하게 나열된 은행 거래 내역, 이체 기록 캡처본, 녹음 파일들을 보며 참을 수 없다는 듯 차가운 코웃음을 쳤다. 전직 수석 회계 감사답게 장부 정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네. 오준혁 그 멍청한 자식은 자기가 지금 누굴 건드렸는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을 거야. 새벽 2시, 묵직한 법률 문서 세부가 공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울가정법원과 관할 경찰서에 동시에 접수되었다. 첫 번째, 이혼 소송 청구장. 딸에 대한 절대적인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함과 동시에 혼인 기간 3년 동안 전 업주부로서 기여한 가치를 산정하여 철저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두 번째, 오준혁이 부부 공동재산을 무단으로 횡령하고 혼전 재산을 착복한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 2,200만 원과 1,500만 원의 전액 반환은 물론 법정 최고이자까지 빈틈없이 청구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한방. 시어머니 오순자를 상대로 한 형사 고발장이었다. 죄명은 주거침입죄 및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 너 현관의 소형 CCTV는 언제 달아놨어? 은솔은 영상 속에서 오순자가 한밤중에 제 집 드나들듯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으로 침입하는 장면들을 보며 눈썹을 치켜올렸다. 임신 4개월 차에요. 나는 푹신한 쿠션에 기대에 앉아 산후관리사가 가져다준 따뜻한 미역국을 한 모금 천천히 삼켰다. 그 소형캠은 숨겨놓은 건데 내 스마트폰 클라우드랑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거든. 47번의 무단 침입 기록이면 경찰서에서 콩밥 좀 먹게 해주기엔 충분할 거야. 은솔은 노트북을 덮으며 입꼬리를 위험하게 끌어올렸다. 푹 쉬어, 지은아. 내일 아침 해가 뜰 때쯤이면 강남구에서 시작된 태풍이 강북구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다음 날 이른 아침.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부드러운 카페트 위를 비추고 있었다. 내가 고개를 숙이고 딸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을 때 침대 탁자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갑자기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오준혁이라는 이름이 미친 듯이 깜빡거렸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진동이 울리게 내버려 두었다. 같은 시각, 저 멀리 강북구의 오씨 집안은 진도 12의 대지진을 겪고 있었다. 아침 8시, 오준혁은 여느 때처럼 사무실 책상에 앉아 스마트폰 뱅킹 앱으로 돈을 이체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이체 성공 알림이 아니라 눈을 찌를 듯한 붉은색 경고 문구였다. 고객님의 계좌는 법원의 가압류 조치에 따라 현재 출금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미친 듯이 화면을 새로 고침했다. 부부 공동 계좌, 정지. 자신의 명의로 된 월급 통장, 정지. 주식 투자를 위해 굴리던 개인 계좌까지 모조리 동결되어 있었다. 곧이어
법원에서 발송된 전자송달 통지서가 저승사자의 소환장처럼 그의 이메일로 날아들었다. 그 세부의 소장을 확인한 순간 오준혁의 얼굴은 잿빛으로 질렸고 손을 덜덜 떨다가 책상 위에 있던 커피잔을 엎지르고 말았다. 뜨거운 커피가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는 당황하여 내 번호로 전화를 걸어댔다. 1번, 2번, 10번. 돌아오는 것은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소리 이후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라는 절망적인 기계음뿐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오순자는 싸구려 반찬통이 잔뜩 담긴 비닐봉지를 양손에 바리바리 들고 마포구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주 익숙하게 도어록 비밀번호를 꾹꾹 눌렀다. 띠띠띠,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그녀는 흠칫 놀라 자신이 번호를 잘못 누른 줄 알고 다시 한번 신경질적으로 번호를 찍었다. 띠띠띠,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전자 도어록이 차가운 경고음을 뱉어냈다. 오순자는 분통을 터뜨리며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고 그녀의 찢어지는 듯한 쇳소리가 복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차지은, 너 아주 간땡이가 부었구나. 감히 비밀번호를 바꿔? 당장 문 열고 튀어나오지 못해? 내가 그 안에 숨어서 쥐죽은 듯이 있으면 다 끝날 줄 알아? 옆집 이웃이 문을 빼꼼히 열고 내다보았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짜증과 경멸이 가득했다. 오순자는 그제야 조금 창피함을 느꼈는지 궁시렁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내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차가운 통화 연결음만 울릴 뿐이었다. 정오가 되어서야 오준혁이 혼비백산하여 집으로 뛰어들어왔고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거실 탁자 위에 내팽개쳤다. 오순자는 그제야 자신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욕을 퍼부어도 반항 한 번 하지 않던 며느리가 그저 홧김에 투정을 부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들 온 가족을 생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쳤어. 인연이 단단히 미쳤구나. 오순자는 재산 분할과 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 내용을 보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허벅지를 퍽퍽 내리치며 통곡했다. 집값게 10원 한 장 못 버는 전 업주부 주제에 무슨 염치로 우리 집안 돈을 반으로 쪼개달래? 이건 협박이야. 강도질이라고. 그 순간부터 내 스마트폰은 오순자의 부재중 전화로 완전히 도배되기 시작했다. 1통, 10통, 50통, 99통. 그리고 그와 함께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추악한 문자 메시지들이 수백 통이나 쏟아졌다. 차지은, 당장 소송 취하해. 안 그러면 내가 너 서울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이 독사 같은 년아, 신우이 전세금까지 탐을 내.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전화 받아. 우리 옷이 집안 핏줄 데리고 어디로 도망칠 작정이야? 당장 기어 들어와서 무릎 꿇고 빌어. 나는 산후조리원 VIP 룸의 고급 가죽 소파에 기대 앉아 화면 위로 쉴 새 없이 떠오르는 쌍욕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단 한 점의 동요도 일지 않았다. 오히려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들은 아직도 이게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고 착각하는 걸까? 아니, 지금은 내가 그물을 걷어 올리는 완벽한 사냥의 시간이었다. 오후 2시, 강북구에 위치한 그 화려하고 웅장한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말 예배 설교문을 준비하고 있었고 핵심 권사들과 집사들이 모여 헌금 명부를 정리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때 서울 최고의 대형 로펌 직인이 쾅 찍힌 공식 내용 증명이 퀵서비스를 통해 담임 목사님의 집무실 책상 위로 배달되었다. 내용 증명의 문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엄중했다. 오순자 권사가 저지른 주거 침입 및 장기간에 걸친 며느리 정신적 학대 혐의가 법적 근거와 함께 조목조목 나열되어 있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오순자가 교회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 차례 며느리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로펌 측에서 경찰 조사에 협조할 교회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소환 요청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 내용 증명은 마치 초대형 폭탄처럼 교회 내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켰다. 오순자가 10수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모범적인 권사님, 자애로운 시어머니라는 완벽한 가짜 이미지는
산처럼 쌓인 명백한 법적 증거들 앞에서 마치 종이로 만든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어머나 세상에, 진짜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오 권사님 평소에는 그렇게 사람 좋은 척하시더니 뒤에서는 그렇게 표독스럽게 굴었대. 글쎄, 며느리 결혼 전 모아둔 돈까지 훔쳐다가 자기 딸 전셋집 구해주고 지금 그것 때문에 고소당해서 경찰 조사받게 생겼다잖아. 아이고 맙서사, 저런 위선자가 어떻게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 기도를 올렸대? 주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교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전염병처럼 단톡방을 타고 퍼져나갔다. 평소 오순자와 친하게 지내며 언니 동생 하던 사모님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경찰 조사 불똥이 튈까봐 겁에 질려 즉시 스마트폰에서 그녀의 번호를 차단해버렸다. 오순자는 자신이 목숨처럼 여기던 교회 사회에서 완벽하게 매장당했다. 산후조리원 방 안은 가습기에서 하얀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깜빡이는 숫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100번째 통화. 이번에 화면에 뜬 발신자는 오준혁이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가볍게 밀어 올렸다. 스마트폰을 귀에 가져다 댔지만 먼저 입을 떼지는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는 오준혁의 거칠고 다급한 숨소리가 들려왔고 배경음으로는 오순자가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며 오열하는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지은아 지은아, 드디어 전화 받았구나. 오준혁의 목소리에는 어제 병원 문 앞에서 보여주던 그 오만함과 짜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극도의 공포에 질린 비굴한 애원만이 남아 있었다. 너 도대체 왜 그래? 무슨 불만이 있으면 집에서 얼굴 보고 좋게 얘기하면 되잖아. 왜 법원까지 끌고 가고 난리야? 일단 내 계좌 동결된 것부터 좀 풀어주면 안 돼? 나 지금 차에 기름 넣을 돈도 없단 말이야. 그는 이 지경까지 와서도 여전히 자기 돈 걱정뿐이었다. 나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어 지난 3년간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미세하게 갈라지고 거칠어진 내 손톱 끝을 가만히 응시했다. 오준혁, 내 목소리는 인간의 감정이라곤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듯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내뱉는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얼음물에 담갔다 꺼낸 비수 같았다. 똑똑히 들어. 앞으로 남은 모든 절차는 내 변호사 박은솔이 내 변호사랑 알아서 진행할 거야. 모든 건 철저하게 법대로 해. 지은아, 제발 이러지 마. 수연이 보증금은 내가 어떻게든 융통해서 다시 갚아줄 테니까 일단 소송부터 취하하고. 다시는 내 번호로 연락해서 괴롭히지 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내 변호사한테 일상생활 방해죄로 고소장 하나 더 추가하라고 할 테니까. 나는 그가 구차한 변명을 이어갈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귀에서 스마트폰을 떼어낸 뒤 아주 단호하고 깔끔하게 빨간색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그리고 나는 설정 화면을 열어 오준혁, 오순자, 오수연 세 사람의 번호를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차단 목록에 집어넣었다. 화면에 자동 응답 메시지를 설정하는 창이 떠올랐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문장을 한 글자씩 타이핑했다. 본인은 모든 분쟁을 변호사에게 위임했으니 용건이 있으시면 대리인 박은솔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다. 이 모든 것을 끝낸 뒤 나는 스마트폰을 원목 침대 탁자 위에 뒤집어 놓았다. 손가락에 쥐고 있던 힘을 천천히 풀었다. 스마트폰 화면의 불빛이 완전히 꺼지고 산후조리원 특실아는 다시 죽은 듯한 정막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원목 탁자 위에 뒤집혀 있는 스마트폰을 바라보았다. 손끝에는 아직 화면의 차가운 촉감이 남아 있었다. 가슴속에서 한때 이 가정을 위해 비굴할 정도로 뛰었던 심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한 박동을 유지하고 있었다.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수증기가 어스름한 벽 조명 아래서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것은 마치 소리 없는 장례식 같았다. 마포구의 비좁은 주방에서 3년을 버텨온 차지은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의식이었다. 이 짙은 정막을 깨고 가볍게 초인종이 울렸다. 박은솔이 하이힐 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그녀의 품에는 누런 서류 봉투에 담긴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초봄의 찬 기운이 묻은 트렌치코트를 벗어 소파 등받이에 툭 걸쳐놓고는
내 앞으로 곧장 걸어와 그 서류 뭉치를 유리 탁자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둔탁한 마찰음이 텅 빈 방 안을 울렸고 탁자 위에 놓인 유리컵이 파르르 떨렸다. 그것은 법원의 재산분할 절차를 시작하는 서류이자 오준혁이 지난 3년 동안 숨겨왔던 재정 상태의 모든 미패였다. 나는 뻣뻣해진 손가락을 뻗어 서류 봉투를 묶고 있는 하얀 실을 풀었다. 종이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내 검지 손가락 끝에 얕은 하얀 자국을 남겼다. 첫 장을 넘기자 빼곡하게 인쇄된 은행 거래 내역서가 눈에 들어왔다. 이체 기록 하나하나, 붉은색으로 찍힌 마이너스 숫자 하나하나가 마치 녹슨 무딘 칼날처럼 지난 3년간의 내 어리석음을 천천히 도려내는 듯했다. 은솔은 의자를 빼고 앉더니 가방에서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꺼내 뚜껑을 따서 내게 건넸다. 그녀는 내 지금 습관을 잘 알고 있었다.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위장에서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억누를 수 있는 건 오직 차가운 얼음물뿐이라는 것을. 나는 고개를 젖히고 차가운 물을 반 병이나 단숨에 들이켰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온몸에 오싹한 소름을 돋게 했다. 은솔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해진 몇 줄의 데이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차갑게 비웃었다. 그것은 무려 8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지출 내역이었고 우리가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발생한 것이었다. 자금은 오준혁의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가 어느 부동산 시행사의 법인 계좌로 곧장 입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의 등기부 상명의자는 바로 오순자였다. 그것이 바로 오씨 모자가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던 강북구의 그 최고급 아파트였다. 오순자는 만나는 사람마다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산 노후용 집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고 오준혁은 그곳에 갈 때마다 지극한 효자 행세를 했다. 알고 보니 그 모든 알량한 체면은 부부 공동재산을 뒤로 빼돌려 만들어낸 사기극이었다. 그 익숙한 주소를 내려다보며 나는 하마터면 숨이 멎을 뻔했다. 기억은 순식간에 2년 전 겨울로 내달렸다. 그해 서울에는 폭설이 내렸다. 마포구의 그 낡은 전셋집은 보일러, 배관이 낡아 빠져 한밤중에 추위에 오들오들 떨다 깨는 일이 다반사였다. 나는 두꺼운 소미불을 2겹이나 둘러쓰고도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고 손가락에는 동창이 생겨 식칼을 쥐고 김치를 썰 때마다 피가 배어나왔다. 그날 밤 오준혁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갓 끓여낸 북어국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그동안 모은 돈으로 보일러가 잘 들어오는 조금 더 나은 전셋집으로 이사가면 안 되겠냐고. 그때 그가 내게 뭐라고 대답했던가? 그는 내가 내민 북어국 그릇을 거칠게 밀쳐냈고 펄펄 끓는 국물이 내 손등에 튀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차지은, 너는 하루 종일 집구석에 처박혀서 돈 한 푼 안 버는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집을 바꾸자마자 요구해? 내가 매일 회사에서 사람 눈치 봐가며 쥐꼬리만 한돈 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남편 고생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편하게 살 궁리만 해. 그날 밤 나는 차가운 주방 바닥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 화상 입은 손등을 찬물로 헹궈내며 싱크대 위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는 그가 정말로 돈이 없는 줄 알았다. 내가 철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다.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마트에서 마감 세일하는 고기조차 아까워 못 사고 매일 싼 채소만 사다가 어떻게든 맛을 내어 반찬을 만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 같은 달에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8천만 원을 턱하니 내놓으며 자기 엄마에게 바닥난방이 빵빵하게 들어오는 최고급 아파트를 사주었던 것이다. 나는 그 거래 내역서를 뚫어지라 쳐다보았고 종이는 내 손끝에서 찌그러지고 구겨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은솔은 차가운 눈으로 나를 응시하며 전문가다운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지은아, 이 강북구 아파트는 자금 출처가 너무나도 명백해서 부부 공동 출자라는 걸 바로 입증할 수 있어. 대한민국 가정법원 판례상 이건 전형적인 은닉 공동재산이야. 지 엄마 명의로 돌려놓으면 하늘을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나 본데 진짜 법의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네. 나는 천천히 손에 쥐었던 힘을 풀고
구겨진 종이를 조금씩 반듯하게 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내 목소리는 나조차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분했다. 내가 말했다. 은솔아, 전부 다 조사해줘. 그 새끼가 지난 3년 동안 마신 커피 한 잔, 피운 담배 한 갑까지 모조리 다 파헤쳐. 수석 회계감사를 호구로 취급한 대가가 어떤 건지 뼛속 깊이 새겨줄 테니까. 그 후 며칠 동안 서울의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추적추적 내리는 봄비가 산후조리원의 통유리창을 때렸다. 그 소리는 마치 어둠 속에서 나를 비웃던 수많은 입술들의 속삭임 같았다. 그리고 그 비는 마침내 강북구에도 쏟아져 내렸다. 오순자의 주거 침입 및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 혐의 사건이 정식으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강북구 아파트의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오순자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기대 앉아 수입과일을 베어 물며 그 못난 딸 오수연에게 며느리의 독함에 대해 신세 한탄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은솔이 파견한 직원의 묘사에 따르면 오순자는 경찰을 마주한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사과를 카페트 위로 툭 떨어뜨렸다고 한다. 그녀는 교회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그 가증스러운 위선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는 구역질 나는 자애로운 목소리로 경찰에게 변명하려 들었다. 그저 평범한 고부 갈등일 뿐이며 며느리가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감정 기복이 심해 생떼를 쓰는 거라고 말이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헛소리를 들어줄 인내심이 없었다. 그들은 곧바로 출석 요구서를 들이밀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은솔은 오순자와 오준혁이 보는 앞에서 47개의 CCTV 녹화본을 짜깁기한 그 빼박 증거 영상을 재생했다. 나는 비록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조사실의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떡칠한 오순자의 늙은 얼굴을 비추고 모니터 화면에는 매번 침입할 때마다 찍힌 시간 기록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밤 11시 반, 새벽 2시, 아침 5시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능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 집 문을 열어젖힌 뒤 온 집안을 쑤시고 다니며 이래라 저래라 호통을 쳤다. 영상 속에 나는 야른 잠옷 차림으로 마치 큰 죄를 지은 하녀처럼 구석에 고개를 푹 숙이고 서서 그녀가 내가 만든 반찬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을 고스란히 견뎌내고 있었다. 은솔의 말에 따르면 그 화면을 지켜보던 오준혁의 얼굴은 똥 씹은 표정 그 자체였다고 한다. 그는 어머니가 그저 우리 부부의 생활을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은솔은 두툼한 정신과 진단서를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내가 임신 중에 극심한 불면증과 불안 증세에 시달리다 몰래 찾아갔던 정신과 전문의가 발급해준 진단서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은솔은 현대 한국 사회의 생존 법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나라에서 법의 심판은 종종 지루하고 긴 시간이 걸리지만 사람의 멘탈을 단숨에 박살내는 것은 바로 사회적 매장이라는 것을. 어느 금요일 늦은 밤, 서울 지역 최대 규모의 맘카페에 익명의 장문 게시글 하나가 조용히 올라왔다. 게시글의 제목은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자극적이었다. 강북구 모 대형 교회 모범 권사 시어머니의 소름 돋는 두 얼굴, 47번 한밤중 며느리 집 무단 침입 CCTV 영상 폭로. 게시글에는 실명과 정확한 동호수는 가려져 있었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그 구체적인 디테일들, 거실에서 퍼부어대던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폭언, 며느리를 공짜 식모이자에 나는 기계로 취급하던 망언들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의 맘카페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정보망이다.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 게시글은 실시간 베스트 글로 등극했다. 게시물 아래로는 분노에 찬 댓글들이 눈보라처럼 쏟아졌다. 어떤 네티즌들은 게시글 속의 단서들을 예리하게 포착해내어 교회의 배경과 몇 가지 생활 방식만으로 강북구의 그 유명한 대형 교회를 순식간에 특정해냈다. 나는 산후조리원 침대에 기대 앉아 태블릿 PC로 화면을 차갑게 스크롤했다. 그 분노에 찬 댓글들을 보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일말의 파동조차 일지 않았다. 바로 그때 은솔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감이 서려 있었다. 지은아, 내 그 멍청한 시누이 기집애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미끼를 덥석 물었어. 나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은솔이 보내준 링크를 클릭했다.
그 베스트 게시글 아래에 갑자기 갓 가입한 익명 계정 하나가 나타나 미친 듯이 실드를 치며 댓글을 달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계정의 말투는 아나무인이었고 글귀마다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수연 특유의 천박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글을 올린 며느리가 완전히 사기꾼이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며느리가 결혼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빌부터 먹으면서 남편 몰래 뒤로 돈을 빼돌렸다고 썼다. 심지어 내가 남편과 갓난아기를 버리고 오시 집안 재산을 싹 다 털어서 딴 놈이랑 야반도주했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까지 지어냈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흙탕물을 튀기며 흑백을 뒤집어 벼랑 끝에 몰린 오씨 집안의 알량한 체면을 어떻게든 살려보려 발악하고 있었다. 나는 화면에 뜬 그 악독한 글자들을 바라보며 풀메이크업으로 한껏 멋을 낸 오수연의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3년 전 내가 오씨 집안에 가 시집왔을 때 나는 이 시누이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내 결혼 전 예금을 털어 한정판 명품백을 사주었다. 그때 그녀가 나한테 뭐라고 했던가? 콧소리를 내며 언니라고 부르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새언니라고 아양을 떨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어땠나? 그녀는 내 선의를 당연한 현금 인출기쯤으로 여겼다. 내 화장품, 내 옷, 심지어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딸을 위해 사돈 수입산 아기 로션까지 그녀는 눈치 한 번 안 보고 뻔뻔하게 가져다 썼다. 나는 곁에 둔 얼음물을 들어 다시 한 모금 마셨다. 내가 말했다. 은솔아, 전부 캡처해서 증거 남겨. 당장 명예훼손이랑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장 접수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서 해당 사이트 측에 저 계정 가입 정보랑 접속 IP 주소 내놓으라고 해. 전화기 너머로 은솔이 차갑게 웃었다. 걱정 마. 이미 접수 끝냈어. 서울사이버 수사대 일처리 엄청 빠르잖아. 그 IP 주소, 마포구에 있는 오수연 그 전셋집 공유기로 바로 특정됐어. 사흘 뒤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가 오수연의 스마트폰을 울렸다. 듣자 하니 그날 오수연은 비싼 피부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얼굴에 바른 팩을 씻어낼 정신도 없이 엉엉 울며 집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그녀의 그 알량한 담력은 진짜 법 앞에서는 휴지 조각처럼 나약하기 짝이 없었다.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거액의 벌금형은 물론이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녀의 개인 신원 기록에 형사 전과가 빨간 줄로 남게 된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 시험 자격 심사를 절대 통과할 수 없다. 오수연이 입버릇처럼 3년 내내 달고 살며 취업을 회피하고 부모 등골을 빼먹던 그 공무원 시험 준비라는 핑계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완벽한 코미디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시험 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물론 내가 청구한 거액의 정신적 손해 배상금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다. 이것이 바로 감히 내 인내심의 밑바닥을 시험하려 든 대가였다. 시간은 어느덧 4월로 접어들었고 서울의 벚꽃이 만개했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가정법원의 잿빛 계단 위로 떨어져 내리는 풍경이 유난히 눈을 찔렀다. 그날은 내가 출산 후 처음으로 산후조리원 밖을 나선 날이었다. 나는 몸에 딱 떨어지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차갑고 날카로운 분위기에 메이크업을 했다. 딸아이는 데려오지 않았다. 아이는 최고급 산후관리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조리원 신생아실 침대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법정의 무거운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자 오래된 목재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다. 오준혁은 이미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고작 한 달여 만에 본 그는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듯 했다. 항상 기름을 발라 윤기가 흐르던 머리카락은 새집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그 비싼 맞춤 정장은 몸에 맞지 않아 헐렁거렸으며 넥타이마저 삐딱하게 돌아가 있었다. 눈동자는 퀭하게 파여 핏발이 서 있었고 온몸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패배자의 썩은 내가 진동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의 눈빛이 번쩍 뜨이며 입술을 달싹거렸다. 내 이름을 부르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원고석으로 걸어가 의자를 빼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채 앉았다.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며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오준혁의 대리인인 기름기 흐르는 중년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헛기침을 하더니 뻔하디뻔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가정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기생충으로 몰아가려 애썼다. 그는 판사를 향해 뻔뻔하게 짓거렸다. 원고 차지은 씨는 혼인기간 3년 동안 줄곧 무직 상태였으며 단 한 푼의 독립적인 수입도 없었습니다. 전셋집 보증금과 일상적인 생활비를 포함한 가정의 모든 지출은 전적으로 피고 오준혁 씨 혼자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에 있어 차지은 씨는 동등한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그녀는 경제적 능력이 전무하여 갓 태어난 영아를 부양할 능력이 없으므로 자녀의 양육권은 마땅히 오씨 집안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개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나는 화조차 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방청석에 앉아있는 오순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악의와 기대감에 찬 눈빛으로 나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다. 판사가 나를 빈털터리로 집에서 쫓아내는 그 순간만을 학수고대하는 듯 했다. 은솔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서둘러 반박하지 않고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어 아주 여유로운 동작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정의 마이크를 통해 은솔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이 제 의뢰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날조입니다. 은솔은 첫 번째 서류를 펼쳤다. 그것은 서울의 한중견 회계법인에서 발급한 내 결혼 전 5년치의 완벽한 급여 명세서와 납세 증명서였다. 그 위에 빼곡하게 찍힌 숫자들만으로도 내가 과거에 오준혁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연봉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곧이어 대형 스크린에 이메일 캡처본 하나가 띄워졌다. 그것은 3년 전 오준혁이 내게 보냈던 이메일이었다. 거기에는 아주 강압적인 어조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은아, 여자는 결혼하면 집안일이나 잘 챙기는 게 도리야. 애 태어나면 누가 키울 거야? 당장 사표 내 은혜 월급으로도 우리 식구 먹고 사는데 충분하니까. 은솔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제 의뢰인은 돈을 벌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가 말하는 그 알량한 가정의 체면을 위해 자신의 화려한 커리어를 강제로 희생당해야만 했습니다. 오준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그는 불안한 듯 몸을 비틀며 이마에서 식은땀을 뻘뻘 흘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은솔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내가 지난 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해둔 가사 노동 리스트였다. 매일 새벽에 차려낸 아침밥부터 심야의 집안 대청소, 매번 제사 때마다 붙여낸 수천 장의 전,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온갖 뒤치다꺼리까지. 은솔은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대한민국 최신 가정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무급가사 노동들을 정확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내었다. 게다가 은솔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재산을 심각하게 은닉하고 빼돌린 정황이 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는 그 치명적인 은행 거래 내역들이 쉴 새 없이 스크롤되었다. 신우이 오수연의 전세 보증금을 메워주기 위해 몰래 빼돌린 1,500만 원인의 결혼 전 예금이었던 2,200만 원을 오준혁이 온갖 핑계를 대며 싹쓸이 해간 기록. 그리고 오순자 명의로 된 강북구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간 그 8천만 원까지. 마지막으로 은솔이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법정의 스피커를 통해 그날 밤 오준혁이 아나무인으로 윽박 지르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수연이는 내 친동생이야. 오빠가 동생 돕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야? 너는 성도 다른 외부인 주제에 가족 간의 정이 뭔지나 알아? 쓸데없이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지 마.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글자 하나하나는 마치 묵직한 따귀가 되어 오준혁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듯 했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어깨를 심하게 들썩였다. 방청석의 오순자 역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의자 위로 푹 허물어졌다. 판사의 표정은 무섭도록 엄숙해졌고 그는 피고석의 오준혁을 차가운 눈으로 한 번 흘겨본 뒤 고개를 숙여 판결문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다시 법봉이 울렸다.
판사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텅 빈 법정을 채웠고 내뱉는 글자 하나하나가 내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다. 본 재판부가 심리한 결과 피고 오준혁은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 재산을 은닉하고 무단으로 빼돌린 중대한 귀책 사유가 인정되며 원고 차지은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정신적 억압과 경제적 통제를 가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원고 차지은과 피고 오준혁의 이혼을 인용합니다. 둘째, 신생아인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 차지은에게 귀속되며 피고 오준혁은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부부 공동명의 계좌의 잔액 및 강북구 아파트 매입 출자금을 포함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원고 차지은에게 62%의 분할을 명합니다. 넷째, 피고 오준혁은 원고의 혼전 특유 재산인 2,200만 원과 무단으로 횡령한 공동 자금 1,500만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다섯째, 피고 및 그 가족들이 원고에게 가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금 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가 마지막 숫자를 읽어내리는 순간 오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피고석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는 양손으로 난간을 꽉 부여잡아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고 입을 떡 벌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단 한마디의 비명조차 내지 못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 재킷의 밑단을 단정하게 매만진 뒤 재판장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몸을 돌려 법정을 빠져나오는 순간 서울의 따사로운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나와 내 얼굴 위로 곧장 쏟아져 내렸다. 살랑이는 바람이 벚꽃의 은은한 향기를 실어왔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지난 3년 동안 폐부 깊숙이 찌들어 있던 탁한 공기가 마침내 남김없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한 달 후, 초여름의 미풍에는 벌써 제법 따스한 기운이 묻어나고 있었다. 나는 제주도의 넓고 탁 트인 오션뷰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이곳의 햇살은 티 없이 맑고 눈부셨으며 저 멀리 펼쳐진 태평양의 바다는 숨이 멎을 만큼 새파랬다. 파도가 검은 현무암을 때리며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유리 탁자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징하고 울렸다. 나는 곁에 둔 아아를 들어 한 모금 가볍게 넘기고 화면을 열었다. KB국민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 알림이었다. 쓸데없는 말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오직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긴 숫자의 나열뿐이었다. 그것은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가 완료되어 입금된 재산 분할금, 전액 돌려받은 내 결혼 전 예금, 그리고 그 800만 원의 위자료였다.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모든 돈이 내 개인 통장에 안전하게 들어와 있었다. 그 숫자들을 내려다보며 내 입가에는 비로소 진정으로 홀가분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화면을 캡처해서 계좌 번호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채팅창 하나를 열었다. 마포구 종합병원의 그 수간호사님이었다. 나는 캡처 이미지를 전송하고 그 밑에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간호사님, 그날 베풀어 주신 따뜻한 마음과 도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몫을 전부 되찾았어요. 새 외투 한 벌 사서 병원 안내 데스크로 보냈으니 아마 도착했을 거예요. 약소하지만 꼭 받아주세요. 저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몇 분 뒤 수간호사님에게서 눈물을 흘리며 껴안는 이모티콘이 답장으로 날아왔다.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거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전문 산후관리사가 곧 100일을 앞둔 내 딸을 안고 부드러운 카페트 위에서 살금살금 흔들어주고 있었다. 분홍색 미니 드레스를 입은 딸아이는 까르르 웃음소리를 냈고 까만 포도알 같은 두 눈은 반짝반짝 빛났다. 한편 지금쯤 서울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일 것이다. 은솔은 가끔 오씨 집안의 후속 전투 상황을 내오 후 티타임이 안주거리 삼아 보내주곤 했다. 오준혁은 자금줄이 완벽하게 끊겼다. 판결문에 명시된 거액의 배상금과 재산 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목숨처럼 아끼던 그 똥폼 잡는 SUV를 헐갑에 눈물을 머금고 처분해야 했다. 매일 지옥철에 시달리며 출퇴근하는 신세가 되었고
회사에서는 집안 망신 다 시킨 놈이라는 동료들의 벌레 보는 듯한 시선을 묵묵히 견뎌내야 했다. 오순자 명의로 되어 있던 강북구 아파트는 법원에 의해 부부 공동 출자 자산으로 인정되었고 오준혁이 내 몫을 현금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에 결국 현관문에 그 끔찍한 빨간 딱지가 붙고 말았다. 법원 집행관들이 압류 딱지를 붙이러 온 날 오순자는 현관문 앞바닥에 주저앉아 그 집이 자기 목숨줄이라며 악을 쓰고 발버둥을 쳤다고 한다. 하지만 법은 눈물 따위에 동정심을 베풀지 않는다. 집은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 낙찰 대금에서 각종 수수료를 제한 뒤 내 몫인 그 62%는 내 통장으로 칼같이 입금되었다. 유일한 전 재산이던 아파트를 날린 오순자는 끓어오르는 원망을 품은 채 벽지가 다 떨어져 나가고 퀴퀴한 곰팡내가 진동하는 경기도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촌집으로 쫓겨나듯 이사했다. 오수연의 결말은 그 중에서도 가장 우스꽝스러웠다. 명예훼손으로 빨간 줄이 그어지는 바람에 그녀는 공무원 시험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했다. 그리고 마포구에 있던 그녀의 전셋집은 보증금이 법원에 의해 강제 압류되어 내게 반환되었기 때문에 집주인은 그녀를 가차없이 길거리로 내쫓았다. 비 내리는 서울의 밤, 그녀는 낡은 종이 상자 몇 개를 질질 끌고 비참한 몰골로 경기도행 시외버스에 몸을 실어야 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기 엄마와 그 시궁창 같은 반지하 방에서 몸을 부대끼며 살아가기 위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지금 동네 편의점에서 최저 시급을 받으며 알바를 하고 있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오순자의 히스테리와 쌍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고 한다. 며칠 전 오준혁이 예전에 함께 알던 대학 동창을 통해 내게 말을 전해왔다. 자신은 지금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으며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머릿속에는 온통 딸아이 얼굴뿐이라고. 사적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딸을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다고 한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콧방귀조차 뀌지 않았다. 나는 은솔에게 로펌 공식 이메일 계정을 통해 그에게 회신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답장의 문구는 기계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면접 교섭권에 관하여서는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문에 명시된 지정된 시간과 장소를 엄격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거나 원고 및 미성년 자녀를 무단으로 괴롭히는 일체의 행위는 법원 판결 위반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당사는 즉시 법적 절차에 착수하여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그 메일이 발송된 이후 오준혁은 쥐 죽은 듯이 입을 다물었다. 이빨 빠진 똥개처럼 더 이상 낑낑대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바닷바람이 발코니를 타고 불어와 내 뺨으로 흘러내린 잔머리를 부드럽게 흐트렸다. 스마트폰 화면이 다시 켜졌고 네이버 지역 뉴스 푸시 알림이 떠올랐다. 굵은 고딕체로 적힌 헤드라인은 이러했다. 강북구 모교회 전직 모범 권사 오모 씨, 주거 침입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형 선고. 해당 교회 측 오늘 공식 성명 발표 통해 모범 권사 직분 박탈 및 교적 제명 조치 완료. 나는 그 문장을 고요히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가락을 뻗어 가볍게 화면을 쓸어 넘겨 그 뉴스를 알림창에서 영원히 지워버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고 산후관리사의 품에서 딸을 건네받았다. 꼬마 아가씨는 내 몸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를 맡자마자 오동통한 작은 손을 휘적거리며 내 옷깃을 꼭 움켜쥐었고 그 말랑말랑한 뺨을 내 가슴에 포근하게 비벼댔다. 나는 아이를 안고 다시 발코니로 걸어나갔다. 제주도의 눈부신 햇살이 우리 모녀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고 저 멀리 수평선 위로는 하얀 갈매기 몇 마리가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었다. 그 모든 억압과 치졸한 계산, 피눈물 나는 인내, 그리고 생지옥 같았던 지난날의 악몽들은 이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과거의 먼지 속으로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렸다. 나는 고개를 숙여 딸의 보드라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우리 아가, 이제 진짜 시작이야. 끝.